네, 잘 쉬셨습니까? 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쪽에 보시면은 이 갈등주의 대표 학자로 막스, 달렌도르프, 짐멜, 코저, 베버, 볼스와 진티스, 보듀, 카노이, 콜린스, 지루, 그람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프랑스의 피에르 보듀 문화적 자본, 곧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볼스와 진티스 경제적 재생산 이론, 또 이제 이 피에르 보디는 문화적 재생산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속 이론을 이야기하는 카노이, 주의 집단 이론을 얘기하는 콜린스, 그다음에 이 저항 이론을 이야기하는 지루, 그다음에 또 그람시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책에 그 49쪽에 보시면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학교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관계를 반복적으로 재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생산 관계를 반복적으로 재생시킨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계층의 고착화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상류계층의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다시 상류계층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도 또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재생산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지배적인 생산 관계가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국의 대표적으로 이제 처치 같은 사람은 그 귀족들이 다닐 수 있는 워튼 스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는 귀족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처칠의 학교 성적은 엄청나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나 처칠은 이제 이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그 영국의 수상을 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아주 잘 승전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학교 어떻게 공부했나? 성적이 엄청나게 안 좋았다고 그래요. 처칠은. 그러나 학교 성적과는 상관없이 그 영국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귀족 학교에는 워튼스쿨 졸업을 하고 처칠이 되면서 세계의 2차 세계대전을 중지하는 그런 수상이 되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일부 그 갈등론자들은 학교 교육 성적이 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지배적인 생산 관계가 반복이 되는 데가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볼스와 진티스도 원래는 이 사람들이 교육학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경제학자였는데 어떻게 불평등한 계급 구조가 계속 정당화되면서 재생산되는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학교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볼스와 진티스는 그 책의 50쪽에 보시면 자본주의 미국의 학교 교육에서 미국의 학교 교육은 자본가 계층에게 이로운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치고 기존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hooling in the Capitalist America 1976년에 나온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학교는 가치 중립적인 곳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자본가 집단의 이해인 성취동기, 성공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자, 웃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웃사람이 이야기한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만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부조리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시민정신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과 태도를 주입시켜서 기존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관이다. 레기티메이션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가능하냐 하면 학교에서는 학원과는 달리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 성적은 학원의 성적은 이게 정당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성적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국문 성적 증명서, 영어 성적 증명서 이런 걸 떼주거든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받은 성적을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외국 대학에 내도 다 거기서 인정해줘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부당하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쓰여져 있는 점수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처우칠처럼 처우칠이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워튼 스쿨이라고 하는 최고급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럼 얘는 귀족이야. 이 사람은 영국에 수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학교는 자본주의 생산구조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과 태도를 주입시켜서 기존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기관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또 얼마 전에 그 숙명여고에서 그 교무 부장을 하던 선생님이 그 쌍둥이 자기 두 딸에게 그 시험지를 유출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은 지금 무슨 그 선고를 받았죠. 마지막 그 형량을 받았는데 그 두 딸의 성적은 무효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학교에서 한번 받은 성적은 그냥 레기티메이션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과 태도를 주의시켜서 기존의 질서를 정당화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책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도 뭐 학과만 잘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해야지. 또 출석도 열심히 해야지. 또 교복도 입고 다녀야지. 또 몸도 씻고 다녀야지. 학생은 학생답게 하고 다녀야지. 보이지 않는 교육 과정이 실제로는 기존의 질서를 정당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 두발, 교복 뭐 이런 것도 엄격하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많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뭐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많은 학생들에게 그냥 강제적인 규칙을 만들어 갖고 그걸 막 지키게 하는 것인데 그거 왜 그러느냐? 이 볼스와 진티스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잘 학습한 아이들이 직장도 잘 다녀요. 자,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순종하는 근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강압적인 이런 것들을 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직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 교육사회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디하고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보디는 프랑스 학자이고 번스타인은 영국의 학자인데,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 관계가 학교 교육에 반영이 되고 재생산된다는 경제 결정론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학교 교육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경제 결정론의 한계는 이제 볼스와 진티스의 이야기죠. 학교가 도대체 어떠한 문화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간파했습니다. 자, 학교는 지배계급이 선호하는 문화 영역을 통해서 계급적인 불평등을 유지하고 심화하는 재생산 기구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과거에 누가 갖고 놀던 놀이였습니까? 이게 지배계급이 자 심심할 때 음악을 듣고 또 미술도 그리게 하고 또 무용도 하고 또 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럽의 상류사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뭐 프랑스 계몽주의 이 시절에는 이 프랑스어가 유럽 최고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만나면은 프랑스어로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다 배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귀족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교과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교 성적도 누가 좋아? 이 고급의 문화를 잘 할 수 있는 상류 계층의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계급의 불평등을 유지하고 심화하는 재생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 애가 학교를 다닐 때도 보니까는 학교에서 이제 음악 시간에 집에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보는 거래요. 근데 저는 그러면 바이올린을 잘하는 아이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멋지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고, 피리? 그것도 집 앞에 문방구에서 몇천 원짜리로 산 그 피리로 하는 아이와 바이올린을 하는 아이와 점수가 과연 같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참 불평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시험을 볼 때는 똑같은 피리를 가지고 한다라든가 이것이 똑같아야지 집에서 자기가 하는 무슨 악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결국은 이미 어떤 악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교육은 계층과 문화적, 사회적 간격을 강화시켜서 사회 계급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이게 이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학교를 다닐수록 어떻게 돼요? 계층 간의 문화와 사회적인 간격, 이것이 점점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계급 구조의 재생산에 공헌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디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는 문화적 지배를 재생산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봤어요. 학교를 가면은 계층에 따라서 쫙 성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장치. 자, 그리고 이 보디는 문화자본, 습성, 상징적 폭력과 같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보디는 이러한 그 관념적인 생각을 그냥 머릿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장 과정, 체험 속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이 보디는 프랑스 남부의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서 또 이 동네가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지역이었대요. 근데 공부를 잘했고, 아버지는 그냥 작은 우체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체국은 정식으로 하는 우체국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이렇게 민간인들이 하는 이러한 그 우체국이 있는데, 그렇게 민간인이 하는 작은 지방의 우체국을 운영하던 집안의 가정의 아들이었고, 피에르 보디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이게 이제 피에르 보디도 유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의 가치를 중시하는 유태인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프랑스 파리로 전격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프랑스 상류 사회의 아이들이 오는 대학에 이제 주로 자기 친구들은 다 프랑스 상류 사회의 가정의 아이들인데, 자기가 언어를 하면은 막 웃는 거예요. 야, 피에르 어디서 그렇게 그 사투리를 배웠어? 그런 말은 내 생전 처음 본다 하면서 그 자기가 하는 언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르 보디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게 계층마다 어떤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컬처럴 카피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문화는 문화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되고, 자, 우리가 배우는 이 교육사회학 중에 카피탈이 3개가 나옵니다. 그 막스가 얘기한 이코노믹 카피탈, 경제적인 카피탈.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는 돈으로 환산이 되죠. 경제적 자본. 경제자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문화자본이에요. 근데 이 카피탈이라고 하는 말에는 화폐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자본을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그러면 그 대학교 졸업장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나와요. 올해 S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 또 뭐 K대학을 나온 사람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화폐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카피탈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또 학업 성취를 촉진하는 사회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적인 능력이에요. 자, 걔는 굉장히 영어를 잘해. 걔는 뭐 한자 너무너무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어느 계층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유태인들인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유태인들은 성경을 원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반드시 지금도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를 잘한다. 유태인일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참 시를 잘 써. 야, 뭐 소설을 기가 막히게 쓰지. 이런 것들도 보디가 봤을 때는 그 계층에서 물려받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시를 잘 쓰고 어떤 애가 소설을 잘 씁니까? 책을 많이 읽어본 아이들이 이런 거 잘해요. 문화자본 놀이를 많이 하는 아이들. 자, 문화적인 능력과 취미, 지식, 능력 등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삶의 형태예요. 야, 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 그것도 가정 속에서 형성이 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걔 음악, 야, 걔는 뭐 이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게 없잖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그 능력, 취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어느 계층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배분된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이 피에르 보디는 모든 사람이 이 어려서부터 어느 계층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장을 갖게 되는데 그 성향은 계층마다 다르다라고 봤고 그것을 아비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습성을 우리가 아비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아비투스는 계급 배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지속적인 성향이에요. 자기 계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느 계층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갖게 되는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토끼의 습성은 어떤 것이 토끼의 습성입니까? 자,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해서 앞니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습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토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계층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교육에서의 어떤 헤비션도 다르겠지만 또 자기가 지식을 습득하는 성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자, 문화적인 자본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스터디 클럽을 한다. 그래서 문화적인 놀이를 계속하게 된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간의 어떤 고급 문화, 저급 문화,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문화 자본이 습관화된 것으로 특정한 지각과 이해 방식인데 이 아비투스는 계층마다 이것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적인 자본을 우리가 객관화된 문화자본과 제도화된 문화자본 이렇게 나누는데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책이나 예술이에요. 뭐 안 읽은 책이 없어. 이런 것들은 객관화된 문화자본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사람의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우리가 졸업장, 자격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것도 하나의 문화자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보디가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심볼릭 바이올런스, 이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배 집단이 물리적인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학교가 상징적 폭력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시험에 응시해야 되고 반드시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되고 학생답게 행동해야 되고 선생님 말에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이 지배 집단이 그들의 지위를 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을 이렇게 길들이는 거 그런 것들을 상징적 폭력이다 이렇게 개념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시는 이 상징적 자본 특히 보디의 문화자본은 되게 관념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좀 책들을 읽으시고 강의안도 보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컬처럴 카피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자본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합병된 자본, 객관화된 자본, 제도화된 자본입니다. 자, 이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교육을 받은 정도라든가 말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의 대표적인 문화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왠지 대학을 안 나온 사람 같아. 야, 그 사람 진짜 교양인답던데? 뭐 모르는 게 없어. 뭐 영어도 엄청 잘하고 한자, 막 글도 기가 막히게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화자본은 그 어려서부터의 그 문화놀이를 즐기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나는 그 음악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현대음악, 나 그건 뭐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현대음악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야, 그 미술관에 갔더니 그 그림들이 나 잘 이해를 못하겠어. 이러면은 그게 이제 문화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쫙 그 그림들을 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그림 속에서 제일 잘 그린 그림은 이거야. 그런 것들은 그 어떤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자, 제도화된 자본.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학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증명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그 사람의 계층이라고 하는 거를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고 교육학과를 나오셔서 뭐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대표적인 중산층이에요. 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의사 자격증이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어떤 계층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자본은 상징화된 자본으로서 이것이 서열에 매겨지고 명예가 부여가 되고 권위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학벌 사회, 학벌 경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서열과 명예와 권위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재생산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징 자본은 심볼릭 카피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육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자본은 이거예요. 경제적인 자본, 문화적인 자본, 사회적인 자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뭐 경제적인 자본은 사유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질이 얼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집이 서울인지 강남인지 강북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자본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야, 그 사람 만년필 봐봐. 그거 몽블랑, 그 만년필 뭐 그거 1,000만 원짜리더라고. 보니까 시계, 그 명품 시계 보니까 뭐 3,000만 원짜리였어. 그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의 주소라든가 그 사람의 거주지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경제적인 자본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자, 보디가 얘기한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화적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지는 않았지만 교육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친구는 어떤 문화 자본을 가졌는지 우리가 거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속 집단의 지위라든가 네트워크, 개인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자본. 예를 들면 어느 대 출신이다, 뭐 사법연수원 뭐 17기다, 거기에 누구누구 있어. 이게 다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학연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따지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보디가 이렇게 복잡한 학문적인 정의로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학연과 인맥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자본이죠. 그 사람 보니까 17기더라고. 그 사람 누구랑 친구더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자본도 없어요. 뭐 대학,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상징 자본은 이 세 가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보디의 상징적인 폭력과 아비투스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이 말은 영어의 헤비션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자, 프랑스어는 H가 묵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비투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비투스. 그래서 해리포터가 프랑스에 가면은 프랑스에는 해리포터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프랑스에는 앙리포터만 있습니다. 네. 자, 상징적인 폭력은 학교는 지배 집단이 물리적인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고 교장선생님의 지시에 따르고 또 국가가 하라는 그러한 규범에 따르고 이런 것들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배계급의 아비투스를 내면화하여서 지배계급의 문화를 보편적이고 타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존의 질서가 정당화된다. 자, 우리 이제 중상류 계층은 항상 야, 지배계급은 상류 계층은 이런 거를 한대 하면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집에 가면은 이제 모든 막 엄마, 아버지, 막 아이들이 멋지게 찍은 사진을 크게 걸어 놓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예전에 상류 계층들이 하던 그 문화였대요. 근데 언젠가 그것이 일반 계층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지배계급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강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사회가 그런 거지. 그 윗사람이 시키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정당화가 되고 정당화가 되어서 이제 사회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정당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상징적인 폭력은 피해자와 대리인 사이의 암묵적인 공모로 발생한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양자 간에 복종한다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는 의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징적인 폭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최근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약간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학교에서 계속 발생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피에르 보디의 말에 의하면 양자 간의 복종이라든가 내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인가요? 교감 선생님인가? 선생님을 불렀는데 이 선생님이 바빠서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났죠. 이 교감 선생이. 근데 교감 선생의 취미는 뭐였냐면은 그 교감실에다 이렇게 화살 같은 거를 놓고 화살을 쏘는 게 이 사람의 그 취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좌표 있잖아요. 자기 그 문에 이 좌표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옆에 그 선생님 보고 서라고 그랬어요. 서라고 그러고서는 선생님을 겨냥해가지고 막 위협을 한 거죠. 화살을 쏘겠다는. 그래가지고서는 이 여선생이 겁에 질려갖고 이제 고발을 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행위를 하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내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의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은 1977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다. 중상류 계층은 세련된 코드를 쓰고 저소득 계층은 제한된 코드를 쓴다. 그래서 계층마다 쓰는 어법이 다르다 봤어요. 이 중상류 계층은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차별화된 어휘를 사용하고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억양으로 말을 하죠. 이 차별화된 어휘를 사용한다. 이거는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어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수준을 보고 어떤 교양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중상류 계층은 되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세련된 코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소득 계층은 매우 제한된 코드를 쓰는데 비윤리적인 말을 많이 쓰고 감정적이고 강압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런 말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 코드가 다르다. 근데 이런 상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가 쓰는 언어 코드를 보고 중상류 계층의 아이인지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인지 금방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 자본이 계층마다 다르다. 어떤 문화적인 자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종속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53쪽. 여기 보면 이제 카노이는 문화적 제국주의로서 교육이나 교육 수익률을 가지고 교육을 보고 있는데요. 자, 교육이 보편화되어서 수익률이 낮아져서 경제적 가치가 상실이 되게 되면 저소득층도 교육 기회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예전에 이 대학이 많지 않았을 때는 한 1970년대 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초반만 해도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취업을 잘할 수가 있었고 70년대 학번은 보통 남자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 5개 직장에서 골라서 갈 수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어서 수용률이 낮아지면 누구나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0%가 대학을 진학을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카노이의 말에 의하면 자, 이때가 되면 이미 교육 수익률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도 메리트가 없는 거죠. 자, 파울 스톤, 밀러스타인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경제력과 부를 소유한 핵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변방 국가는 핵심 국가의 가치를 가르치게 된다. 자,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육사회학도 거의 한국적인 교육사회학이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에 대해서 배우는 외국의 교육사회학 이론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월러스타인 말에 의하면은 경제력과 부를 소유한 핵심 국가가 우리도 되고 싶기 때문에 책에서 핵심 국가의 가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가치를 가르친다, 유럽의 가치를 가르친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잘 사는 나라 이야기만 많이 나오지, 소위 말해 빈곤한 나라에서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별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향은 더 심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많은 국어책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국어책에 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아니고 위대한 위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었어요. 자, 네 번째로 주의 집단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베버의 생각을 교육사회학적으로 수용하는 주의 집단적 학자들의 이론인데요. 자, 첫 번째로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학교 교육 팽창은 부와 지위와 권력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 간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자, 콜린스한테 물으면, 아니면 막스 베버에게 물으면,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왜 그렇게 번창했습니까? 자, 부와 지위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학교 교육을 주의 집단 이론가들은 정치적인 지배에 의한 것이다, 경제적인 이해가 가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주의 집단들 간의 갈등을 대변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학교 교육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사회적인 지위 획득 수단이므로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 함으로 학력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안 되니까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도 다 대학을 나오니까는 대학원에를 가고, 이런 학력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주의 집단 이론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경쟁을 주의 집단 이론가들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56쪽에 보시면은 저항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루, 윌리스, 애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애플은 미국의 그 전교조 단체의 그 회장이었다가, 단체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국 대학에 이제 교수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다 갔었어요. 자, 학교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재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항 이론을 제기했는데요. 자, 우리 학생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촛불 있잖아요. 촛불. 이것을 촛불을 든다, 대항문화, 카운터 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는다, 노란 풍선을 든다, 뭐 촛불을 든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주의자들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의식화되어야 된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로 합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기능 이론과는 달리 약간 인간을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기능 이론이나 이 갈등 이론이나 모두 거시적인 이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학교 교육을 좀 더 개선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학교 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가, 학교 문제 연구방법론에서 배울 것인데, 그 학교 교육 연구방법론에서 보는 거는 미시 이론이에요. 자, 오늘 배우는 갈등주의, 지난 시간에 배운 기능주의, 이거는 다 사회를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헤게모니 이론 5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그람시죠.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식, 문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등한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면 되고, 그런 것들을 비판을 이제 이 애플이나 그람시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헤게모니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어서 학교는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의 매개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이 그람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태리 공산당 창시한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도 학교는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의 매개자이다. 학생들이 왜 학교를 다니면 그렇게 순종적이 돼? 그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니까, 이태리 말로 헤게모니를 가르치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학교는 보이지 않는 제도로 사회를 통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가 2개가 들어갔네요. 자, 그램시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 자, 헤게모니는 특정한 집단의 상징 체제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사회의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이 그람시의 말에 의하면 헤게모니고요. 아까 피에로 보디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상징적인 폭력이 될 수 있고, 마르크스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들을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배와 통제를 다른 집단이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불평등이 고착화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약간 선생님이나 학교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약간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헤게모니가 잠재되어 있어 학교는 문화적, 이념적 헤게모니의 매개자로 보이지 않지만 학교를 통제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학교 교육이 사회를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6 학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보시고요. 이 갈등주의자들은 사회를 약간 비판하는 교육학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층을 무시하고 학교 제도에 내재 있는 불평등을 은폐하는 것이다. 결국은 피지배계급의 교육 권리 박탈을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비판적인 이성을 형성화해서 민주화, 시민의식 이런 교육을 더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갈등주의적인 측면에서는 학교는 이데올로기를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사회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봤고요. 또 교육과정에서는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여 사회에 실제하는 불평등과 빈곤을 위장하여서 지배 집단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그래서 교육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교육사회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사회에서의 성공의 여부는 학생의 지능이나 능력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자유된다. 소셜 이코노믹 스테투스, 보통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SES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교육사회학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60쪽에 보시면 오늘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1, 2치는 나중에 평생학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업을 이제 종료하게 되는 14주차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 프라이리는 어떤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1, 2치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한 그 문해교육, 모든 사람을 위한 글 읽고 쓰고 세마기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복잡한 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는데요.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의 잘 보시고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개별학습은 이런 것입니다. 학교 문화 속에서 불평등을 경험한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보자. 내가 학교 교육에서 당한 불평등이 있었는지 반장 선거라든가 우열반 나누기라든가 학교 대표에서 선발이 되거나 상장을 수여하는 과정 속에서 추천서를 받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등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택 수업이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줄 정도로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전공 수업으로 제 수업을 듣는 분은 A4 용지 한 장으로
6일 안에,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